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농지 경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끝나고 다음 주에는 우리 농지로 경매를 받았을 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은 실전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오늘은 그동안 그 대부분이 그 농지법이 바뀌어가지고 교재에 없는 것도 지금 많이 추가된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게 보다 보면 바탕화면이 교재에 있는 거는 색깔이 이렇게 약간 핑크빛이 들어가 있고, 하얀 바탕에다가 제가 만드는 것은 교재가 없기 때문에 법이 바뀐 거를 새로 추가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얀 바탕에다 제가 글씨를 써서 만드는 거는 교재에 없는 것이고, 교재에 있는 것과 교재에 없는 것이 같이 합쳐진 강의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 농지법에 대해서 변경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강의 만들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농지 임대차 보호제도는 이 교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농지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처럼 농지임대차 보호법이 생겼습니다. 농지를 임대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면업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신고를 하게끔 되면은 그때부터 이 농지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게끔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택을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임차인이 언제 어떻게 임차를 했는가를 우리가 대부분 조사를 하고 낙찰을 받는데, 우리 이 농지도 그런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지도 임대차 보호법이 생겼다. 자, 보시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제24조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과 방법과 확인. 2번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2번을 보시게끔 되면,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 등기가 없는 경우는 전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로 관련 면제를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그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농지임대차보호법이랑 똑같아요. 계약을 하고 농지를 임대를 받고 면업동사무소 확정일자를 받게끔 되면 그때부터 그 농지의 임대자는 다른 사람에게,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 대항력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끔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난 후 그 대장에, 어디 대장에? 농지 대장에, 우리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바뀌었죠. 그 대장에 누가 그 농지에 농사를, 무슨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걸 어떤다? 기록을 하고 임대 기록도 그대로 기록하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4조 2입니다. 임대차 기간. 제23조 1항 8호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기본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이죠. 여기에 임대차 기간은 뭐예요? 3년입니다. 임대차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에 3년 미만의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이 같이 약정을 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을 했을 때에 임대인은 3년을 주장할 수 없고, 만약에 3년 안 되게 1년, 2년을 임차인은 주장을 했을 때는 그 임차인대로 나는 그냥 1년만 그대로 하겠으면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1년이나 2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1년만 그대로 하자 했을 때에 임차인이 난 그대로 그냥 1년 계약했지만 3년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어. 나는 3년이 유효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임대인이 더 유리하게끔 법이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임대차 계약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3년이 지났을 때도 다시 체결할 때도 그대로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농지를 낙찰을 받을 때 이 농지가 임대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보고 받아야 돼? 안 하고 받아야 돼요? 하고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보통 보면 안 하고 받았죠? 왜 그래요? 그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법이 있죠?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을 받을 때 계약력 있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지는 전세 목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난 연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농지를 임대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로서는 3년 동안은 내가 농사를 못 짓고 먼저 사람이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기량제예요, 임대료를 주고 지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으면서 최장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농지는 전세보증금은 없다는 겁니다. 농지 임대차가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만드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게끔 되면은 농지를 빌리는 사람이 비닐 화수 같은 건 특수 재배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수 재배사를 만드는 돈이 들어갔는데 최소한 또 3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지 그 비닐 화수를 철거를 해도 돈이 되지 않겠는가? 손해를 보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것을 보호해 주기 위한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농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최악의 경우가 3년 동안 내가 농사를 못 짓고 그 사람이 그대로 농사를 짓게끔 해줘야 된다. 그것만이 약점이라는 겁니다. 파트 4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했는데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농지연금에 대한 것입니다. 이 농지연금에 대한 것은 제가 이 교재를 썼을 때와 지금 연금하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연금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제가 바뀐 거 새로운 것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교재에 있는 거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이 농지연금에 관한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농지연금에 관한 것만 제가 뽑아서 옮겨놓은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법률을 찾아 들어가시 보면 농지연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도자료 한 것을 했는데 이 보도자료가 언제냐면 2022년 2월 17일이죠. 11시죠. 지금 2002년 몇 년도죠? 8월 달이죠. 그러니까 올 2월 달이니까 법이 지금 새로 바뀐 지가 한 6개월 정도쯤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 완화 등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농지연금이 좀 바뀐 거에 대해서 일부 바뀐 거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걸 제가 옮겨온 겁니다. 제일 먼저 바뀐 것이 뭐냐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65세였었거든요. 근데 65세에서 60세로 된다? 하향 조정. 60세부터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연금 받는 방법도 조금 다양해졌습니다. 경영 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 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이 얘기 뭐냐면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바뀐 것이 65세에서 얼마까지? 60세로. 그 다음에 농지연금을 이런 식으로 주는 거를 다양하게 좀 연금을 주는 것을 바꿨습니다. 이 농지관리기금법에 보면 제25조 24조의 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전지원사업. 그러니까 농업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담보로 잡고 그 담보 가액에 관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언제부터? 60세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방법, 대상, 권리 보호 이런 것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그 어떤 그런 것이 어디 있는가는 지금부터 보면 됩니다. 자, 24조의 7 수구권의 보호 24조 5 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어떤 분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빚을 지게끔 되면은 압류가 들어오죠. 내 집을 압류를 할 수 있고 모두 압류를 할 수 있고 월급도 압류할 수가 있는데 농지를 연금으로 만들어 놓아서 설정을 해 놓은 것은 그 농지도 압류를 못하고 연금도 압류를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금을 받고 있을 때는 내가 혹시 다른 일 때문에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기 때문에 농지 자체도 압류 못하고 농지로 받는 연금도 압류를 못하게끔 해서 농업인들을 보호해 주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보면 제24조 6항 1항에 따른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 예금에 관한 채권은 뭔다? 압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농지연금용 농지도 압류 못하고 그 연금으로 받는 채권도 압류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상당히 그 안정적으로 그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걸 보시겠습니다. 이제 공지사항에 농지연금이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면 65세 이상이라고 그랬죠. 65세 이상이라는 얘기는 요거 만들어 놓은 공지사항은 아까 60세로 변경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5세가 아니라 60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65세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65세였었는데 올해서부터 60세로 변경이 된 겁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승계 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뭐한 경우? 사망한 경우.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같이 이제 남편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남편이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럼 배우자가 남잖아요. 배우자가 승계를 해서 그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조건은 뭐냐면 만약에 그 배우자 외에 상속받을 자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배우자가 그대로 해서 그 연금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때는 뭐냐면 자식들이 상속 포기서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그 농지 연금으로 받는 그 농지에 대한 상속을 포기를 하게끔 써주면은 그때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그 배우자가 또 상속을 받아가지고 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다가
그 배우자가 또 돌아가실 수 있죠. 예.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까지 그걸 정산을 해서 그러면 원래 연금 받아갔던 게 총 얼마인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총 얼마 나온 거에 2%의 이자를 더해서 나머지 상속자들한테다가 청구를 합니다. 청구해서 그걸 갚으면은 연금 받던 농지를 그 상속자들이 그대로 상속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상속자들이 나 그 돈이 없어서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연금으로 받던 그 농지를 팔아서 경매로 팔아서 원래 갚아야 될 돈이 있죠. 그 갚아야 될 돈은 농어촌공사에 갖고 남은 돈이 있으면 상속자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팔아봤더니 돈이 모자라서 상속자 할 때 갈 돈이 없는 것이라 거꾸로 모자랄 수도 있죠. 그 모자랐을 때는 농지연금에서 그냥 책임을 지지 상속자들한테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으면 주고 모자라면 없는 걸로 땡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이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담보농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가에 따른 90%. 그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농어촌공사에서 일률적으로 그냥 너는 이것이 얼마다가 아니라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를 해놓고 그 연금을 들 사람에게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감정가를 할까 물어봤을 때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원하는 가격을 해주는데 공시지가는 100%고 감정가에는 얼마? 90%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택일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변경된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단 여기 보십시오. 제3자 자녀나 형제 소유 농지를 담보로는 농지연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 농지에 일이 됩니다. 원칙은 1순위로 근저당 상권을 해야 되나. 이게 예전에는 이 1순위 근저당 상권이 있어야 하고 낙찰을 우리가 연금을 하려면 앞에 있는 설정을 다 지워야 됐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어서 담보농지 가격이 선순위 15%가 있을 때는 그것도 인정을 하고 농지연금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연금의 종류가 뭐 나는 10년 동안 받겠다, 15년 동안 받겠다도 있지만은 한 30%를 내가 선금으로 먼저 받고 나머지를 월로 받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감정가 10억짜리가 3억 정도의 선순위 설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설정을 지우기 전에는 그 연금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 30%를 선불로 먼저 주십시오. 30%를 먼저 받아서 앞에 있는 3억을 어떻게 한다? 갚아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연금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15% 미만인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연금 지불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떻게 한다? 다양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대출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보면 고정금리를 선택하시기를 연 얼마에? 2%죠. 2%입니다. 2%로 적용을 해서 나중에 이게 2%라는 얘기는 이런 건데요. 아까 수급 연금에 들어주지 돌아가셨을 때에 상속자들하고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2%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말고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께서 농지를 사갖고 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앞에 전철역이 들어오는데
그럼 여태까지 있던 거에 뭐야? 용도 지역이 바뀌면서 가격이 뛸 수도 있죠. 그럼 뛰었을 때는 연금을 받지 말고 팔으면 되는 것이죠. 훨씬 더 올라갔으니까. 그럼 그때 내가 연금을 받다가 이건 내가 연금을 받지 않고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 했을 때 내가 그냥 정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도 해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얼마를 계산하냐? 년 2% 이자를 계산해서 그동안에 받았던 돈을 전부 다 2%를 포함해서 돌려주게끔 되면 그 연금으로 설정됐던 것은 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그걸 매도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은 연 2%다. 농지연금의 장점이 됐는데 여기 보면 1번서부터 5번째까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농지 부부 종신직업,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어떤다?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서 3까지 계속해서 어떤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세 되는 노인네가 40세 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근데 그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연금을 그대로 승계하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60세 돼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60세가 안 됐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59세에 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영농 또는 임대소득에 가능. 그러니까 내가 농지를 가지고 연금을 신청하지만은 농사는 그대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그대로 지면서 농가 수익을 올리면서 별도로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정 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하여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혹시 농어촌공사에서 돈이 부족해서 그럼 연금 준다 그러다 안 주면 어떡하느냐?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 거기에 대한 농지연금에 대한 확실하게 밀어준다. 그러니까 그럴 일 없다. 주다가 뭐 없어서 못 준다 이런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금을 가지고 쭉 받다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정산해가지고 그 상속자들이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속자들이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면은 농어촌공사에서 경매로 팔죠. 그 팔아서 모자랐을 때는 채무를 탕감을 해주고 남았을 때는 돌려준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경매로 나온 거 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상속자들의 상속을 네 하겠냐 갚겠냐 했는데 상속 안 하고 안 하겠습니다 하는 분 그것이 경매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런 그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신 분에게서 경매로 지분을 것을 제가 추천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도 앞으로 그렇게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고 상속자들이 상속하지 않으면 그런 농지도 경매로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재산세 감면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누구든지 세금은 내야 되죠. 세금의 기본 원칙은 수익이 있는 곳에 무조건 세금을 낸다고. 그 다음에 재산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낸다는 건 기본인데, 여기 이 사람도 농지를 갖고 있으니까 재산세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연금으로 이걸 받을 때는 그 감정평가액이 6억 원 미만인 경우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재산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감정가를 10억짜리를 가지고 했다. 10억짜리를 갖고 했으면 10억에 대한 것을 재산세를 매겨야 되는데 10억이 아니라 6억 원 빼주고 4억만큼만 가지고 재산세를 내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에 이 농지연금이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좋고 이용만 잘하면은 크게 걱정 없이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 연금으로 쓸 수 있는 농지가 경매로 나온 제가 추천 많이 합니다. 가입 요건입니다. 가입 요건. 신청연도 말일 농지 소유자 본인이 몇 세라고 그랬죠? 65세인데 65세가 아니고 몇 세? 60세로 바뀐 겁니다.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기본으로 우리가 예전에 얘기한 뭐죠? 농지원부를 갖고 있을 때 농업인이 된 지 5년 이상이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 때 설명하기는 제가 연금을 받으려면 5년 동안의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또 땅을 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공매로 해서 그 농지를 빌려주는 것을 계약을 해서 또는 농어촌공사에서 빌려주는 걸 계약을 해서 한 4, 5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으면 그것도 농업인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농업인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에 적당한 농지를 경락을 받아서 농지연금을 신청하라 이런 식의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안 됩니다.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예전은 그렇게 됐으면 지금 안 된다는 얘기다. 지금 보면 대산농지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죠. 그러니까 농업인으로 5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10억짜리를 농지를 내가 샀어. 경매로 낙찰받았죠. 그럼 바로 5년 동안 영농 경력이 있으니까 바로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면 예전엔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야. 그 새로 산 농지를 최소한도 2년 이상 뭘 해야 돼? 농사를 지어서 2년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건 3년 정도를 보고 그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연금 받을 농지를 사서 실질적으로 2년 정도를 농사를 짓고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것이 뭐야? 65세에서 60세로 바뀌었으니까 55세가 됐을 때 이제 준비하는 거죠. 55세 준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농어촌공사나 어디서 빌려주는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어서 일단은 3년은 농업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3년쯤 돼 갔을 때 적당한 농업, 그 농지연금용. 농지연금용은 농사를 잘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도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됩니다. 누구 말 맞다나 자갈밭 시작도 상관이 없고, 감정가보다 훨씬 싼 거.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0억인데 5억까지 떨어졌다. 4억 9천까지 하는 거 5억 주고 샀다. 그러면 5억 주고 산 것을 아까 감정가 90%로 갔죠. 그럼 9억으로 평가를 해서 주죠. 그럼 30%를 먼저 준다 그랬죠. 그럼 그 9억에 30%를 먼저 선고를 받고 나머지를 어떤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나는 뭐 투자가 2억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판단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아 이런 거 샀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해 나가서 제가 보면 노후를 위하여 상가에서 월세를 받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상가에서 월세를 받는 거는 이사 간다 그랬죠. 나간다 그랬죠. 비어 있죠.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죠. 뭐 월세 안 낸다 그러죠. 근데 농지연금 그럴 일이 있어 없어. 그냥 시간만 지나면 월급 나오듯이 딱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쓸데없는 상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조건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없던 건데 새로 생긴 겁니다. 보면 아까 2년 이상 해야 된다 그랬죠. 직선거리 얼마? 30km 이내. 이거 제가 먼저 주에 그 논산 거를 제가 추천을 했죠. 그러면 농지가 2천 몇백 평이었는데 거기 집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고 2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거를 어떤다? 연금으로 신청하면 딱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먼저 번에 했던 그 논산에 있는
그 5억 얼마짜리가 지금 2억 얼마까지 떨어진 거를 그거를 내가 연금용으로 추천하고 집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로 옮길 수도 있고 내가 또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잠자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도 좋죠 보면은. 그래서 그 논산 거를 내가 연금용으로 추천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뀐 것이 자 보십시오. 농지연금이 바뀐 것이 제일 먼저 60세다. 그 다음에 2년 동안은 농지연금을 받을 것을 2년 동안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32km 이내에 거주했어야 된다. 이것이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농지연금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정액 종신형. 내가 가입하면서부터 100살이 되든지 105살이 되든지 죽을 때까지 균등하게 나눠주십시오 해갖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후 후박. 전후 후박만 하면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금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도부터는 더 적게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먹으면 돈을 줘도 쓸 데가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이가 70살, 80살 됐을 때에 좀 더 어떻나 많이 받고 90살에서 100살이 됐을 때 조금 덜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청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시일춘령 있죠. 총지급 간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경우 30% 내에서 보면 30%는 일시불로 받고 나머지는 들었나? 월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연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앞서 있는 설정이 다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야 되는데 지금 갚아야 될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먼저 선으로 땡겨서 그거 갚아서 지워버리고 그 나머지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3억이 설정했으니까 3억을 먼저 받아서 갚아버리면 나중에 7억이 남지 않습니까? 7억을 가지고 내가 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7억 중에서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나머지부터는 적게 받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기간정액형. 기간정액형은 나는 죽을 때까지 필요 없어. 10년만 줘. 또는 15년만 줘. 이렇게 해서 10년이나 15년을 자기가 나눠서 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있는데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조금 조건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지급방식. 종신형인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라는데 이게 몇 세? 60세 이상으로 바뀐 거죠. 기간정액형 5년이죠. 만 78세 이상이죠. 그러니까 나는 5년만 줘라. 그럴 때는 엄마 78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만 줘라. 그 다음에 기간정액형 나는 10년만 줘라. 20년만 줘라 했을 때 10년만 하라 할 때는 73세 이상. 그 다음에 나는 15년 동안 15년 줘라. 68세 이상. 요런 식의 여러 가지 여러 개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 날짜 저게 있는데 지금 가입하는 것은 60세라고 나와 있는데 요 나머지는 지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를 아시면 제가 보기에는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우리 그 수강생 중에서 실질적으로 봤는데 여기에 그게 뭐냐면 감정가의 몇 프로라 그랬죠? 90%라 그랬죠? 90%를 주는 건 맞는데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이 50억짜리 농지를 갖고 있어도 월 300만 원 이상은 안 줍니다. 상한선입니다. 1인당. 예, 1인당 없나? 300만 원. 그 이상은 주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불리하다는데 감정평가에서 600만, 700만 원 주지 않고
아무리 많이 빼도 얼마? 3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따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따로따로 받아가지고 신청한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더니 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 고정형 죽을 때까지 나 받는 거를 우리 수강생이 했는데, 그때 감정 가격이 얼마였냐면 12억 5천만 원 정도쯤 되니까, 그때 70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3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내가 70세 정도쯤 돼갖고 내가 죽을 때까지 종신형으로 신청한다면 감정가가 12억 5천 정도 됐을 때 300만 원이 정도쯤이 나온다. 그리고 그 12억 5천 이상의 감정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맥시멈 얼마까지다? 300만 원까지다. 그렇죠. 하여튼 300만 원이 한도고, 그러니까 농지연금으로서는 300만 원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일시 인출로 30% 받고 나머지 300만 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이제 자, 이게 저한테서 물어보지 마시고, 보면 여기 보면 농지은행 농지연금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자기의 생년월일하고 뭐하고 농지하고 다 집어넣어서 물어보면은, 여기 농촌공사에서 그래서 당신은 그 농지를 넣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요. 이런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농지를 가지고 연금을 받으려면 이게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70대 다르고 80대 다르고 뭐 60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농지의 감정 가격이 얼마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런 사이트가 있어갖고 자기가 본인이 있는 그 생년월일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금용으로 지분을 할 수 있는 농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평가해서 당신은 이걸 집어넣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물어보면 당신이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나오겠죠. 저도 뭐냐면 그 법이 이렇게 바뀐 걸 갖고 설명하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농지 연금에 대해서 실전 경험이 막 수십 건이 돼가지고 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보면은 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파트 5, 농지 경매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원입니다. 농지법이 지금 바뀐 게 있는데, 그 바뀐 게 대부분이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를 샀을 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농지를 살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쳐다보시면 됩니다. 농지 경매의 기초는 뭐서부터 시작하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것부터 농지 경매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농지 경매는 그 자체가 특수 물건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죠. 네. 자, 여기 보면 앞장의 학습은 말하자면 농지 경매의 성공을 한 필수 기초 과정이었다. 이게 여러 가지 뭐 농업인 만드는 방법, 농지란 무엇인지, 법이 어떤 법이 있는지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 지금 이제부터 얘기하려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때문에 얘기했는데, 제가 농지 경매는 그 자체가 특수 물건이라고 그랬죠. 제가 강의를 하는 제목이 뭐죠? 특수 경매죠. 특수 경매, 일반 경매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 왜 농지가 제가 특수 물건이라고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농지법.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야?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농작물 경작지 했는데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지목이 대지였든지 뭐든지 상관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농취증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죠.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답 과손, 지목이 전답 과손인데 농취증을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을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자, 제가 농지는 그 자체가 특수물건이라고 했죠. 농지는 살 때부터 소유해서 팔 때까지가 농지법의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전답 과손을 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농사를 경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농지를 전답 과손을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아야 등기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임야를 샀어. 근데 임야 취득 자격증서 발급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농지는 뭐야? 받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와 달리 특수물건이다 이런 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농지법에 의한 농지는 특수물건으로 봐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만 있으면은 세 개만 가지고 설명은 한 개도 안 어려워요. 그런데 왜 어려우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지목이 전답 과손이죠. 전답 과손이지만은 농지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 전답 과손이 있어요. 무슨 뭘 안 받는다고? 전답 과손. 아까 보면 지목이 전답 과손이면 농자를 경작해야 되고 농지전 허가를 받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되죠. 전답 과손은. 근데 지목이 전답 과손이지만은 농지법 대상이 아닌 전답 과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지목이 전답 과손이지만은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전답 과손이 어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어요. 정식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주인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갖다가 지적과에다 갖다가 줘서 지목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지목을 갖다 전답 과손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목이 전답 과손이지만은 이런 전답 과손은 농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예외 규정이 없다 그러면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는 지목이 전답 과손이면 농지법을 적용받는데 지목이 전답 과손이면서도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전답 과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농지법 적용 대상의 땅인지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땅인지 어떤 제일 먼저 그거 구별해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보면 전답 과손이면 농사를 경작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목이 전답 과손이지만 농사를 경작하지 않은 데도 전답 과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 규정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건데, 자, 보십시다. 지목이 전답 과손이라도 농사를 안 져도 되는 전답 과손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제일 첫 번째, 8년 이상 그 땅에서 농사를 계속 지었던 사람은 8년만 지었으면 더 이상 안 지어도 아까 우리 보면 농사를 경작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으라고 얘기하고 짓지 않으면 지을 때까지 어떤데 이행 강제금을 맺는다 그랬죠. 근데 8년 이상 농사를 계속 지었던 사람이 아, 나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짓겠어 해도
그거는 뭐야? 이행 강제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해는 잡으십시오. 농지는, 농지법 대상은 농사를 지어야 되죠. 그런데 안 줘도 되는 농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를 어떤다? 농사를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은 뭐 농지증하고는 관계가 없이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경우인데 이번 3, 4, 5, 6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3, 4, 5, 6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땅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되는 게 뭐죠? 제출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런데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땅은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서 다시 말해 담당자가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농지증을 해주는데 농사를 안 줘도 되는 땅은 심사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면 농지증을 신청하면 심사 안 하고 그냥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농지가 어떤 농지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뭐야? 영농요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줘도 됩니다. 두 번째,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의 농지는 이미 용도를 주거지역 지목이 전담이기 때문에 내가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이라도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요. 영농요건 분리농지에다가 농사를 안 줘도 되지만 그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는 농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돼요. 다만 뭐만 안 해도 된다? 농사를 안 줘도 된다는 얘기지 농지법을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농지. 지구 단위는 뭘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길 전부 다를 뭐? 개발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안에 있는 농지는 바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돼,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농사를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농지. 전용을 허가를 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몰락도 개발이 된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농지는 농사를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입니다. 농지법을 적용받는 것은 전답과선이다. 그러니까 농지법의 기본은 뭘 해야 되죠? 농사를 경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농지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목이 전답과선이지만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전답과선이 있고 기목이 전답과선이지만 농사를 안 줘도 되는 전답과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줄 알아야지 농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제가 농지 자체가 특수 물건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지법을 전답과선이면서도 농지법을 전혀 안 받는 전답과선이 있고 전답과선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줘도 되는 전답과선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죠.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받는데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영농계획서를 제출을 해도 그러니까 영농계획서를 제출 안 해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 다시 말하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야 된다는 건 1973년도 1월 1일 이후에 생겼거든요. 그 이유는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이 아니라 그 전에는 뭐였냐면 농지개혁법 때였거든요.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기 이전서부터 이미 전용했었던 것은
영농계획서 없이도 그냥 붕어가 건물이 있어도 농지증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으나 지목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아까 제가 말했는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죠.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지인데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서 옛날 지목 그대로 있는 것이 그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사실상 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영농계획서 없이도 농지증을 해주든지 반려증을 해준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농지 전형을 시행 중인 농지. 우리가 보게끔 되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했고, 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전답 과정인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경매가 나오죠. 그런 경우는 농지 전용을 이미 허가를 받아서 시행 중이잖아요. 그럴 때는 영농계획서를 따로 받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영농역금 분리농지인 경우에는 영농계획서 없이 농지증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원에서 전답 과손을 경매로 나눠놓게끔 되면은 법원에서 그 해당 관청에다가 질의를 합니다. 이 땅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하냐고 질의를 하게끔 됩니다. 질의를 하게끔 되면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그놈의 집을 지었는지 이후에 지었는지 자기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한다?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해서 제출하라 이런 조건으로 하면은 이런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지 않느냐는 걸 우리가 어떤다? 하고 영농계획서 없이도 이거는 해줄 수 있지 않냐는 걸 우리가 뭐한데? 담당자한테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농지증을 이렇게 식으로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개정되는 농지법 해설입니다, 이제. 제8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의 발급.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우리가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는 농지를 등기 이전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예전과 같습니다. 같은데 3번이 바뀐 겁니다. 농지 투기가 상행하거나 상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바뀐 겁니다. 자, 보면 제44조가 농지위원회 설치였는데 이게 예전에는 농지위원회가 있다가 2009년도에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이번에 어떻게 한다? 2021년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년 만에 다시 농지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에서 어떻게 한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심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농지위원회의 기능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심사를 하는 거고 하나는 농지를 전용할 때 심사를 하는 겁니다. 농지 대장의 작성과 비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농지원부라고 들어봤죠? 농지원부가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목이 바뀌었어요. 농지원부 대신에 농사를 짓는 사람 우리가 뭘로 하죠? 네? 농업경영체 등록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농업인이 농지원부가
농업 경영체 등록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지원부라는 얘기는 누가 무슨 농사를 지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농업 경영체 등록하면 누가 어느 농지에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등록하는 게 농업 경영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끔 되면 농업인을 만들려고 그러면 농업 경영체 등록이 있느냐 그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에 농업인이 항상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저기 뭐 법인 중에서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농업인의 농지원부라는 것은 농업 경영체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게 뭐예요? 농지대장이라는 겁니다. 아까 농지임대차가 생겼다 그랬죠. 그러면 그 농지임대차에 빌려서 자꾸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농지대장에는 주인은 철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0이다. 이게 뭐예요? 농지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농지원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넘어갔고 농지대장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서 그 땅에 누가 무슨 농사를 짓는다는 걸 관리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인은 뭘로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농업인 경영체 등록입니다. 농지 이용 정보 등의 변경 신청, 농지 대장이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보면 농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누가 농사를 짓다가 3년 지나고 났으니까 그 사람이 또 나가고 다른 사람이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어떻게 한다? 농지 대장에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다 작성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 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철수가 영희한테다가 농지를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영희가 나가고 순이가 들어왔다. 그럼 철수는 얼른 가서 면사무소에 가서 영희가 농사를 졌었는데 순이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고 어떻게 한다? 변경 신청을 새로 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농지대장을 열람을 신청을 하면은 그 열람 신청에 따라서 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시군운면장은 여기에 의해서 주인이 농사를 짓고 있을 때는 그 농지대장에 의해서 누가 주인이 계속 농사 짓고 있을 때는 내가 작용했다 할 때 자격증명서를 띄워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자격증명서를 어떤다? 띄워주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148페이지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왜 중요한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낙찰을 받았을 때 등기 이전을 할 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내가 공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공매로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농지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죠. 공매는 농지취득 자격증서 제출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공매는 없습니다. 그럼 공매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그 땅은 뭐야? 그 농지는 내게 됐어요. 내게 됐는데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으면은 잔금을 냈으니까 내게 된 게 아니에요. 공매로 낙찰을 받아서 잔금 냈어요. 내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만은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명예이전을 등기 이전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은 안 되고 그냥 옛날 사람 이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서 내 거가 된 건 맞지만은 농지취득 자격증을 드리지 않으면 등기 이전을 못하고 팔지를 못해. 그렇지만 내 거는 맞죠. 내 거는 맞지만은 뭘 못해? 팔지를 못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뭐에 필요한 거라고요? 등기할 때 필요하다. 자, 보도자료입니다. 5월 18일서부터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22년 3월 6일이죠. 22년 몇이요? 3월 6일 날 5월 18일서부터 했더니 22년 5월 18일서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고 보도자료 나온 거죠. 이게 지금 올 5월 18일서부터 또 농지법이 어떻게 한다? 강화돼서 또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바뀐 겁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농지를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하면은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랬죠. 그런데 예전에 영농 계획서만 제출했는데 서식이 바뀐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바뀌어서 예를 들면 뭐를 집어넣는다? 영농 경록, 영농 거리, 그다음에 영농 착수 시기, 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다시 말하면 영농 경록도 넣고 영농 거리도 넣고 영농 착수 시기도 넣고 시렵 시기도 넣고 농지 취득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농지 취득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영농 경력이 없으면은 농지증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영농 거리를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예?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었죠. 그러면 뭐냐면 여기 영농 경력과 영농 거리를 넣어놨다 이런 얘기는 지금 뭐냐면 영농 경력과 영농 거리가 먼 사람이 신청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뭐야? 농지위원회에 있어 심사를 해서 농지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걸 집어넣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심사가 없었는데 이제는 영농 경력과 영농 거리를 넣어가지고 회의를 할 때 서울에 사는 애가 대구에 있는 거를 농지를 뭐 사? 영농 거리도 묻고 경력도 없어? 그럼 이거 뭐 특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누가 심사를 한다? 농지위원회가 심사를 한다니.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옛날부터 농사를 짓던 사람이 그 동네에 농지를 산다 할 때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농 경력과 영농 거리를 넣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계획서에 영농 경력과 영농 거리를 딱 넣어놓고 농지 담당자가 이거는 우리가 못하겠고 누구한테 넘기는 거야? 농지위원회한테 넘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그 농지위원이라고 있었는데 농지위원이 전부 다 심사를 하는 건 아니고 담당자가 봤을 때 영농 경력과 영농 거리가 맞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이거는 지금 심사를 해야겠으니까 담당자가 어떻게 한다? 심사위원한테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농지를 사갖고 담당자가 바로 농지증을 해줄 수 있지만은 담당자가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거는 누구한테 넘긴다? 농지위원한테 넘긴다. 그래서 영농 경력과 영농 거리를 넣은 겁니다. 둘째입니다.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협 계획서 또는 주말체 영농 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증명 서류를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농지법이 개정되는 것이 LH 사건 때문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 LH 사건이 표면화가 됐지만은 건설교통부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LH공사는 전국에 대한 것을 집을 짓지만은 성남시에도 성남에 아파트 짓는 것이 이재용 씨가 만들어서 것이 있었죠.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용을 할 때 자기네들이 가서 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농지를 사는 사람은 직업을 넣어라 이런 얘기. 직업이 뭔가를 보겠다 이런 얘기. LH에서 근무를 하는지 재무부에서 근무를 하는지 뭐 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는지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에 있는 사람은 처음서부터 걸러내서 다시 말하면 농지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농지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태까지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을 담당자가 손대지 않고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넘긴다? 농지위원회한테 넘겨서 농지위원회에서 안 해준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농업법인은 정관 최근 5년간 뭐야? 표준손익 계산서 등을 어떤다? 같이 집어넣어야지 농지증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유. 지분으로 같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둘이서 같이 약정서와 도면 누가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약정서와 도면 자료를 든다? 넣어야지 되지. 넣지 않으면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농지를 지분으로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거를 든다? 방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지를 일부러 여러 명이 사가지고 소송을 해서 또는 합의해서 분할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 농지는 분할을 하면 안 되는데 일부러 지분으로 사서 분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그것도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셋째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불법 전용 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거는 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죠.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즉 우리가 3개월의 원상복구는 경매인 경우에 있었죠. 근데 일반 매매인 경우도 이거를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판단할 때 다시 말하면 원상복구하는 게 별 문제가 아니다고 간단하다고 할 때는 그냥 3개월 이내 하는 걸로 해서 일반 매매인 경우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넷째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무조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지 농지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는 무조건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농업법인이 농지를 살 때는 무조건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는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는 무조건 농지 심사한다는. 아까 제가 뭐 할 때 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에 경력과 거리를 든다 그랬죠. 그 경력과 거리가 든다? 안 맞을 때는 무조건 심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둘이서 할 때는 하는데 3명이 할 때, 둘이는 부부지간에는 볼 수도 있지만 3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이 공유로 농지를 집으로 산다 할 때는 무조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 등의 농지, 외국인이나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 농지를 살 때는 전부 다 누구의?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주면은 농지증을 해줘야 된다고 소송했죠. 누구를 상대로? 담당자를 상대로. 이제 안 해주면 누구를 상대로?
농지위원회 상대로. 그럼 농지위원회에서도 회의해서 자기네들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회의에서 뭐뭐뭐 했으니까 이걸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법원에다 우리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해주기가 어렵다. 이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태까지 경매로 사는 건 무조건 농지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사님의 판단이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보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이상을 농지취득자격증서를 발급받아보고 소송도 수백 건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농지증 걱정하지 말고 자신나게 입찰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락을 받은 실전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신나게 이거 농지증 걱정하지 말고 입찰에 들어가십시오 이런 소리는 당분간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아까 보십시오. 아까 농지법, 전닥과선이지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 있죠. 그 다음에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줘도 되는 농지 있었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크게 문제 없이 농지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식으로 농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분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실전 사례를 보기 전에 조금 못한다?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상 농지 전닥과선이면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농지. 지목이 전닥과선이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농지. 이런 쪽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투자를 해보는 걸로 정하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관찰을 한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겁니다.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농지는 아까 내 지역이 아니죠. 30km 이내에 초창기에 사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얘기는 담당자가 농지위원회에다가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주고 농지위원회가 넘긴다는 얘기는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안 해준다고 하지도 않고 농지위원회에다가 떠넘기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 무조건 농지위원회 넘어간다는 게 아니고 담당자 판단하에서 그렇죠. 담당자가 판단해 봤을 때 이건 조금이라도 좀 이게 정식으로 농사 질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게 쓸데없이 농지를 살려고 하는 거니까 의심이 딱 쓰면은 어떤다? 넘기는데 무조건 넘겨야 되는 것이 있었지 아까. 그러면 토지 거래하고 그냥 무조건 넘기는 담당자 이러듯이 저렇게 넘길 수도 안 넘길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무조건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농업법인은 무조건 넘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주자가 어떻게 한다? 거주하는 30km 이 떨어진 곳은 무조건 넘기는 거예요. 무조건 넘기는 무조건. 그 다음에 3명이서 공유로 같이 산다. 무조건 농지위원회에다 넘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는지가 실전 사례가 없으니까 아직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내린다. 어떤 거는 농지위원회에서 해주고 어떤 거는 안 해주는지 실전 사례를 보게끔 되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건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나는데 아직까지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증을 해주고 심의를 하는 걸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는지를 실전 사례가 없으니까 뭐라고 답변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지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일주일 안에 농지증 대출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은 15일 이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일주일 이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인데 심의를 한다면 심의를 농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법원에다가 이것은 지금 농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심의 중이니까 그 매각 결정 기일을 연기시켜 주시라고 제출해야지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어가요. 앞으로는. 지난번 양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일주일인데, 이런 심의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잘못된 거고, 이제는 정식으로 일반 농업인이 그냥 해줄 때는 일주일이고,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때는 15일이거든요. 그럼 경매는 무조건 일주일 내에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심의 과정에 따르면 심의한다는 걸 어떤다? 담당자한테, 그 심의를, 이건 심의 대상 농지이기 때문에 심의가 뭐 언제까지 합니다 하면 그걸 발급받아가지고 법원에다가 이 지금 농지 취득 자격을 받은 건데 이건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의 중이다 보니까 그 매각 결정 기일을 늦춰주십시오 신청을 하면은 그때 그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허가, 불허가 그렇게 나오게끔 되는 것이 맞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배운 대로 우리나라의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의 농업경영서를 제출해야지 농지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나 종중이나 교회나 일반 법인은 농사를 경작할 수 없으니까 아예 농지증 신청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그러나 미발급입니다. 거주하는 주소지와 취득지의 소재지와는 관계는 없지만은, 예전에 관계는 없지만은, 지금은 관계는 없지만은, 대신에 뭘 한다?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판단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번에 평택에 농지를 샀고, 제주도에 농지를 샀지 않습니까? 평택에 농지 사고 제주도에 농지 산 것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고 농사를 짓게끔 팔고 사는 것이 우리 그 세무사 산업이 다 올라가고 돼 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인데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농지를 경영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더 유리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농업법인 만들어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팔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을 규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법인 만들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의할 때 아마 그 너희들은 농사 어떻게 짓고 어디 있냐고 그러면 갖고 오라고 그러고 누가 어떻게 농사 짓냐고 갖고 오라고 그럴 거예요. 와서 설명하라고. 무조건 자기들 심의를 하지 않고 무슨 서류를 제출하고 뭐 갖고 와라. 아마 그런 있을 텐데 그런 걸 제출하게끔 되면 더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없는 법인은 농지증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더 하락할 거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식으로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졌을 때는 가격이 하락이 된 것을 우리가 농지증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매입하기가 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지켜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지금 농지 산 걸 뭘 하면 돼? 농사를 열심히 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